네, 오늘도 저희 1부는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새해 첫 방송 오늘 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슈퍼맘님들께서도 올 한 해는 웃을 일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새해 첫날로 전해드리는 오늘 순서 어떤 직업을 또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직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재밌는 직업이요? 그 전에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네네. 진행자분께서는 전기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업 이름이요? 전기수. 네. 전기수요? 네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전기수라는 직업을 사실 알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있는 직업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있었던 직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모르실만 하니까 너무 상심하지 왜 않으셨습니다. 물어보시는 거죠? 조선 후기 직업을 지금? 네네. 네. 조선 후기의 그 전기수라는 직업은 장터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런 직업을 말하는데요. 예전 사람들은 이제 책을 보편적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네. 직업이 좀 발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문장에 좀 가락 같은 걸 붙여서 1인극 하듯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직업을 전기수라고 하고요. 네네. 또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그 변요한 씨라는 배우가 강창사라는 직업으로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가면극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또 보실 수가 있었을 네. 텐데 이런 강창사도 일종의 전기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된 직업을 얘기하나 하실 텐데 그러게요. 오늘 소개할 직업이 말하자면 현대판 전기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역사와 우리 문화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직업은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입니다. 이 직업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전기수라는 직업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선생님의 설명 덕에 굉장히 직업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도 이제 직업 소개는 더 들어봐야 되니까요. 네네. 좀 더 부탁드릴게요. 일단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쵸.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스토리라는 단어와 텔링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말이고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원래 문학이라든가 교육학, 뭐 언어 영역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방법인데요. 오늘날에는 정보를 단순히 전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스토리를 붙여서 뭔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스토리텔링은 그 중에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문화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무형 문화재도 있겠고 유형 문화재도 있고 문화재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네네. 이런 문화재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당시의 시대상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어떤 뭐 가상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네. 그 문화재에 좀 더 의미라든가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문화재 스토리를 더해서 가상의 이야기까지 만드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듣는 순간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직업적인 면으로도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라고 하면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그 지방에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관리 부서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요. 네.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문화재의 어떤 독특한 이미지를 끌어내기도 하고요. 대중들이 느낄 수 있게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스토리텔링의 대상은 사실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국보라든가 보물, 사적처럼 우리가 보물 몇 호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네네. 그런 유형 문화재도 가능하고 승무라든가 뭐 아리랑 같은 노래, 뭐 어떤 특정한 기술처럼 무형 문화재도 가능하고 또 왜 지역에 가면 천연기념물 몇 호 뭐 이렇게 해서 그 나무 같은 거 지정돼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각종 지역 민속 문화재 등 그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발생 기원이라든가 그게 이제 생성되어
형성되어 온 과정들 같은 것들을 엮어서 알기 쉽게 이야기로 만들어내게 되고요. 네. 유형 문화재라고 하면 이제 만들어진 시기라든지 건립 시기, 그 과정에 얽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엮어서 네네. 이야기로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책으로 엮어서 교육 도서로 출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화재청이라든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런 곳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이런 공모전에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네. 관심을 가져보시면 재미있는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의 활약이 그동안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재청이나 뭐 이런 데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있어 보이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완성된 어떤 사례를 저희가 조금 접할 수 있다면 이 직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있을까요? 사례를 좀 찾아갖고 왔는데요. 네네. 지난 2009년도에 우리나라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 스토리텔링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단종회사라는 부분, 비극적인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 그 유네스코에서 실사단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네네. 우리나라 조선 왕릉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총 42기가 지금 현재 보존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북한에 있는 그것들을 제외를 하면 총 40기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왕릉은 예전에 도성에서 100리 안에 터를 잡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서울이나 서울 근교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 많이 아시는 능들 많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개만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 능이 있는 곳이 있는데 네네. 이게 바로 단종의 능, 장릉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유네스코 현지 실사단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조선 왕릉을 살펴보면서 영월에 있는 이 장릉에도 방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 이런 그 비극적인 단종 애사를 들려주면서 설득을 좀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단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가장 좀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네네. 좀 그 숙부에 의해서 그 제거가 되고 왕위를 뺏기고 유배가 가서 11살 때 사약을 받고 이제 생을 마감한 후에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른 것이 아니라 동강에 버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뭐 삼족을 멸하겠다 이런 명도 내려졌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용기를 냈던 충신 엄홍도라는 분이 목숨을 걸고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선산에 묻어줬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능이 장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런 그 슬픈 사연을 유네스코 실사단에게 설명을 잘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또 마침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어떤 충신의 눈물이다 뭐 네.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서 설명을 했고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유네스코 그렇죠. 실사단들은 그런 분들의 좀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례 하나만 들어보는데도 너무 흥미진진해서 계속 들어보고 싶고 막 질문을 더 네네.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오늘 직업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뭐 스토리텔링의 사례는 이쯤에서 좀 마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는 것 자체 굉장한 그 영광인데 거기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한몫했다는 거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스토리텔링의 범위가 역사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 뭐 역사적인 것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네네. 사례로 그 말씀드렸던 단종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역사 인물을 좀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1000만 관객을 기록했던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영화의 경우에는 그 좀 넓게 보면 줄타기라는 어떤 우리 무형문화재 소재를 가지고 시대 상황을 좀 적절하게 엮어서 상상력을 보탠 문화재 스토리텔링의 한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타기가 무형문화재였네요. 그렇죠. 네, 무형문화재예요. 그래서 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네. 엮어서 하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고 네. 그걸 이제 문화상품, 영화로까지 그렇죠. 만들어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재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가상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어떤 우리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나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형성 당시에 역사라든가 생활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완전한 허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에 두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좀 엮어서 구성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을 문화재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가미시키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는 어떤 모습인지 현황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21세기는 사실 이야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직업은 문화재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작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은 이야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걸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 사업도 그동안에는 주로 역사적인 사실에만 좀 집중을 해서 보존과 관리 위주의 어떤 사업들을 펼쳐왔다면 네. 이제는 좀 문화재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국민들이나 이런 관광객들에게 좀 더 쉽게 정보도 전달하면서 문화재의 가치도 높여주는 이런 방향으로 발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역사 교육의 어떤 방식들도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막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역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완전 외웠죠, 국사는 예전에는. 완전 암기 과목 그렇죠.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주입식으로 네. 이루어지던 이런 역사 교육들도 어떤 이야기 교육과 이렇게 접목이 돼서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면 아이들도 네. 그냥 질려하지 않고 재미있게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예. 입시 문제 자체가 또 맞아요. 그렇게 배워야지 네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사고력을 나오더라고요. 좀 요하는 맞아요. 것들이 많죠. 단순 네. 암기보다는. 그래서 좀 외우지 않고도 이렇게 기억에 남길 수 있는 이런 네. 스토리텔링이 교육 분야에서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어떤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07년도부터 해서 문화유산에 이런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거에 목표를 좀 두고요.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사이에서 유독 이제 역사, 문화재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셔갖고 아이들 자주 관련된 데 데려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직업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가 한번 돼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좀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문화재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문화 콘텐츠 학부, 역사 콘텐츠 학과, 문화 스토리텔링 학과 이런 학과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학과들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런 쪽에 좀 그 편입이라든지 진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협회나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지역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지역 역사문화재, 박물관 등 이런 현장들을 살펴보는 현장 답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 포함해서 한 30일에 걸쳐서 120시간 정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교육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언급드렸던 지자체라든지 문화재청, 관광공사 이런 곳에서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는 의미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또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모전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작가로 이제 데뷔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참여 조건이 특별히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언급드렸던 이런 전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전공이 없이도 본인이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라든가 네. 이런 창의적인 그 문장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겠고요. 지금 뭐 역사 관련된 아무래도 전공을 하셨던 교수님이라든가 기존에 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뭐 일반인 다양한 분들이 현재 참여를 종종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슈퍼맘님들 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그래도 사실에 기반은 해야 되니까 네. 역사나 문화유산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아이들한테 뭐 현장 답사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한번 참고해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공모전에 바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업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좀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단 역사를 좀 잘 알고 좋아해야 되고 또 그렇죠. 상상력도 좀 풍부해야 되고 그런 소양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 오래 했더니 우리 진행자분도 거의 반 아이, 뭐이 쪽집게 정도까지 도사가 그러세요. 되신 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역사나 문화유산에 대해서 지식을 좀 갖고 계셔야 그걸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쪽에 그렇죠.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관심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어쨌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평소에 좀 뭐
문학소녀 기질이 좀 있으셨던 분이라든가 평소에 좀 글쓰기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 이런 창의적인 상상력이 좀 풍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도전을 하시는 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토리텔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 하나 스토리텔링 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심 갖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양한 이야기 구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직업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보, 보물, 주요 문화재부터 지역에 있는 향토 문화유산까지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것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 스토리텔링이 문화 콘텐츠의 한 부분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화산업이 발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스토리텔링의 어떤 그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비단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나라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화상품, 컨텐츠 이런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직업 소개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밝은 전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 직업 꿈꾸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소양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는 문화재라든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고고학이라든가 역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학습하시고 공부하시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사실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글쓰기에 대한 재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전에 사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요. 네네. 방송 작가 지망하셨던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창작 작가 지망하셨던 분들이 약간 이렇게 좀 생계도 가능하면서 지금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창출하면서 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또 이렇게 진출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참고하셔서 함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당부의 한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2016년 저희가 새해 첫 방송으로 첫 직업 소개해드렸는데요. 왠지 오늘 첫 직업으로 굉장히 어울리는 직업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